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능 특강 독서, 여러분들 교재 179쪽, 그죠? 예, 179쪽에 나오는 과학기술 3번, 그죠? 3번 지문과 그 다음에 과학기술 5번, 이 두 지문, 이번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하고 지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문을 먼저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생물학과 관련된 이제 우리 그 지문이긴 한데, 여러분들 그 인간이 이제 어떠한 이제 뇌로 이제 어떠한 생각을 해내는 거, 그죠? 인간이 어떠한 그 뇌의 작용에 의해서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내는 이러한 창조 활동,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뭐 우리 지금 이 교재 첫 문단에 보면은 창의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간이 이런 어떠한 창의성을 뇌는 어떻게 이거를 인지하고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래서 이 지문은 창의성과 관련된 어떤 뇌 작용, 그죠? 뭐 요것과 관련된 생명과학 분야와 관련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 새로운 것을 말 그대로 생각해낸다. 그러면 이제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뇌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간이 이 창의성이 발현되는지, 이 어떠한 과정, 그죠? 이 과정을 이 지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죠? 특히나 선생님이 그 독서 시간에도 누차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과학기술 지문은 이 세부정보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원리, 그 원리를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그 현상, 과학 현상과 어떠한 기술의 현상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주는 게 과학기술 지문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요걸 항상 머릿속에 명심하도록, 예, 명심 꼭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단에 그럼 이제 창의성이라는 어떠한 그런 개념, 그죠? 그 개념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 창의성, 이게 이제 중심 단어죠. 창의성을요, 여기 나오잖아.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으로 단순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창의성은 여러 가지 인지적, 정서적, 의지적 요소가 결합된 특성이다 라고 하는 거. 그죠? 뭐 이러한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창의성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창의성은요, 창조적인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자, 작곡가, 화가, 소설, 그리고 시인에게 두드러진 특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없었던 자신만의 고유한 것을 만들어내는 데 능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의성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자신만의 고유한 것을 만드는 거. IQ가 매우 높으면 천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창의성이 높은 것은 아니고요. 창의적 성과를 낸 인물들이 모두 또 IQ가 탁월하게 높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학습 부진아가 창의적 성과를 내는 경우, 대표적인 과학자 누구야? 아인슈타인. 그죠? 아인슈타인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은 읽기와 산수에 학습 장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의 어떠한 기원인 우리 그 생물학자가 대표적인 그 진화학자라고 부르는 다윈은 언어 습득과 읽기에 장애가 있었지만 역사적인 가장 창의적인 성과를 내었다라고 하는 거. 또한 어떤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모두 창의적인 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창의성, 그죠? 이 창의성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유창성이라는 것과 의지력, 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뇌에서 발현, 그죠? 말 그대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이거를 검토해 보자고 첫 번째 문단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첫 번째 문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창의성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창의성의 어떤 이제 개념에 대해서 인간만이 이제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창의성이라고 하고요. 근데 뭐 IQ가 높다고 해서, 그죠? 모두 다 뭐 창의성이 높은 것도 아니라는
어떠한 그런 얘기. 그죠? 그래서 다음 문단에서 이제 창의성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문단에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창의적인 사람은요. 그죠? 창의적인 사람은 자,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개념 사이에 연관되어 있지 않은 개념 사이에 연관을 발견한대요. 그래서 새로운 발상을 잘한다는 점. 새로운 발상을 잘한다는 점에 인지적 유창성이 뛰어나죠. 인지적 유창성이란 말, 그죠?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지도 않은 것에 연관성을 찾는 거. 이것도 우리 방금 읽었던 어떠한 창의성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지? 몰입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은요, 극도의 어떻게 긴장 상태에서 사고할 때보다 긴장을 풀고 쉴 때 더 잘 나타난답니다. 가령 우리 또 과학자 뉴턴은요, 자, 페스트로 학교를 떠나서 고향에서 쉬는 동안 우리 수학에서 나오는 미적분, 그죠? 이 미적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답니다. 자, 근데 이게 긴장 상태에서는 대뇌 피질에서 일어나는 각성이 높아지면서 뭐 연상, 그죠? 뭔가를 떠올린다는 그런 개념이잖아, 그지? 연상의 폭이 좁아지고 이렇게 되면 유창성이 떨어진대요. 즉 긴장 상태에서는 유창성이 떨어진다는 요 말, 그지?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흥분과 각성 상태에서 많이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 수준이 신경 네트워크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유창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거죠. 결국에는 인지적인 유창성이 뛰어나려면 긴장 상태보다는, 그죠? 그 긴장 상태보다는 이제 왜냐면 긴장 상태에서는 유창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으니, 그래서 뭐 요런 것들, 그러니까 흥분과 각성이 이제 뭐 긴장 상태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를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하는, 그죠? 뭐 요런 실험. 그러니까 결국 긴장 상태에서의 유창성의 발현에 대한 어떤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한 그 실험, 뭐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문단의 포인트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이제 유창성과 그다음 우리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긴장 상태, 이 둘 간의 어떠한 그 상관성에 대한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창성과 긴장 상태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죠? 자, 그리고 다음 문단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주장, 방금 얘기했던 유창성과 그 다음에 긴장 상태의 상관성, 이 주장은 무슨 효과가 여기 또 나와요? 마중물 효과, 또 중심 단어가 딱 나오죠. 마중물 효과라는 개념이 나왔어. 이런 실험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답니다. 자, 한 실험에서는요, 철자가 엉터리인 가짜 단어와 그 다음에 진짜 단어를 무작위로 띄우고 피험자에게 진짜 단어이면 가능한 신속하게 키를 누르고 가짜 단어면 누르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문제로 제시하는 단어 앞에 다른 진짜 단어를 하나씩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여주는 단어를 이제 여기 나오죠. 마중물 단어. 그 다음에 진짜인지 아닌지 맞춰야 할 단어를 표적 단어 이렇게 불렀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그죠? 마중물 효과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마중물 단어가 뒤에 나오는 진짜 단어와 의미적 연관이 긴밀할수록 피험자들의 반응 시간이 더 짧아. 그래서 연상이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가령 그 표적 단어, 아까 표적 단어가 뭐라 했어요? 진짜냐 아니냐 맞춰야 할 단어죠. 이 단어가 nurse라면 마중물의 단어가 백일 때보다 닥터일 때, 그렇지. nurse는 백보다는 이 닥터라고 하는 단어와 뭔가 관련성이 있으니까,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니까 이 닥터일 때 반응 시간이 짧았다는 거죠. 그죠?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설득력 있는 설명에 따르면요, 우리 뇌에는 단어와 그 의미를 저장하는 사전 의미 네트워크라고 하는 신경 네트워크가 있는데 서로 의미적 연관이
긴밀한 단어들과 그에 대한 정보는 이 하나의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다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nurse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연상되는 닥터.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전 의미 네트워크라는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정보들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중물 단어와 표적 단어에 관한 정보가 동일한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을 때 표적 단어의 인식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nurse라고 하는 이 단어가 표적 단어일 때 이거에 대한 마중물 단어가 doctor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바로 doctor라고 하는 단어가 빨리 떠오르게 되는 거는 우리 뇌 속에 뭐라는 거야. 그죠? 하나의 사전 의미 네트워크 때문에 이렇게 금방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반면에 마중물 단어의 정보가 표적 단어의 정보와 같은 사전 의미 네트워크가 있지 않으면 뭐래요? 마중물 단어가 표적 단어의 인식에 당연히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왜? 연관성이 두 개의 단어는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중물 단어가 표적 단어와 같은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에 비해 마중물 단어가 표적 단어는 다른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에는 표적 단어가 있는 별도의 사전 의미 네트워크를 활성화한 후에 그 다음에 표적 단어가 진짜 단어임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런 것도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공정이 좀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된 경우는 그래서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좀 정리해보면 세 번째 문단은 그 마중물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마중물 효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앞에 읽었던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서 읽었던 창의성, 인간의 뇌에서 발현되는 창의성과 관련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잖아. 맞아? 이 마중물 효과가 이제 결국 뭐야? 마중물 효과에 어떤 이제 실험을 한 거고요. 실험을 한 거고, 여기서 이제, 어떠한 그 단어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맞춰야 될 때, 그죠? 맞춰야 될 때, 이 단어와 연관이 되는 단어, 연상이 되는 단어가 이게 하나로 묶어진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런다? 사전 의미 네트워크. 요러한,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 뇌에는 이제 이런 네트워크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방 nurse라고 하면 닥터를 연상시키는 뭐 요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죠? 이게 세 번째 문단 마중물 효과의 특징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단도 다른 얘기가 나오네. 그죠? 이제 뭔 얘기가 나와요. 그럼 다른 연구자들은요, L-도파라고 하는 약물을 이번에 피험자에게 투여했을 때 윈터, 썸머라는 이 단어들 있죠? 윈터, 썸머 이 사이에 일어난 것과 같은 직접적인 마중물의 효과의 반응 시간에 L-도파 투여 전에 비해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에, 그러니까 이거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그 차이를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결국 L-도파 투여 전에 비해 차이가 나지 않아. 마중물 효과의 반응 시간은, 그러니까 마중물 효과의 반응 시간은 요 단어 사이인 경우. 근데 썸머, 스노우 사이에 일어날 것 같은 간접적 마중물 효과의 반응 시간은 L-도파 투여 전에 비해 현격하게, 그죠? 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왜 그러는 거야? 여기 나오죠. L-도파라고 하는 이 어떤 물질인 것 같아요. L-도파라는 이 물질은요, 바로 뭐래요? 노르에피네프린의 전구체래요. 이 전구체란 말은 우리 지문 밑에 있어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나오죠. 전구체. L-도파는 이런 그 전구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의 투여는 피험자들의 노르에피네프린의 수준을 올려서 활용할 수 있는, 아까 우리 방금 위에 세 번째 문단에서 확인했던 요 사전 네트워크를 좁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좁히니 유창성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포인트를 항상 선생님이 잡으라 그랬죠. 특히나 과학기술 지문에서 포인트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원리하고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그지? 자, 그런 점에 이제 포인트는 뭐니? L도파라고 하는 이 물질은 이제 어떤 역할이라는 거야? 전구체라고 하는 거죠? 전구체. 그래서 이 약물을 투여했을 때는 사전 의미 네트워크를 좁혀서 유창성을 떨어뜨린다는 효과. 이렇게 딱딱 포인트를 집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뇌 속에서 이 L도파가 유창성을 어떻게 유창성을 왜 떨어뜨리는지 그 효과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면 반면에 신경 네트워크에 대한 노르에피네프린의 영향을 줄이는 약물인 이번 또한 이거 줄이는 약물이네. 그래서 선생님이 좀 다른 색깔로 좀 해봐야 되겠네. 그치? 이번 이거 줄이는 거야. 줄이는 거인 여기 나오죠. 프라놀롤은요. 요걸 활용할 수 있는 요게 이제 뭐야? 요게 사전 의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요 물질은 확장한다는 거. 그래서 이 약물을 투여하면 연상 테스트에 확인되는 그쵸. 이 약물은 유창성을 뭐한다? 그쵸.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L도파라는 물질과 프라놀롤 그죠? 요 두 물질 간의 어떠한 그 성분의 차이, 그죠? 역할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요 마지막 줄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체크를 딱 해놓으면 여러분 구별이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이제 결국 이 L도파라고 하는 이 물질과 그 다음에 프라놀롤 요 두 물질이 이제 뭐야? 뇌에서 일어나는 아까 그 유창성 있죠? 그죠? 이 유창성에 어떠한 미치는 어떠한 그 효과들에 대한 어떠한 얘기들. 그죠? 그러니까 두 개는 이 두 물질은 서로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면 L도파는 유창성을 떨어뜨리고요. 프라놀롤은 유창성을 향상시키는 물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다음 문단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결국 창의적인 사람들이 창의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뭐래요? 유창성 외에도 외부적 보상이 없어도 미래의 성취 유발에 대한 동기 유발에 의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창의적 사람들은 창의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떠한 그 뇌의 어떠한 창의성도 물론 우리 앞에서 봤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의지력이 요구된다는 거야. 의지력.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과제를 해내려고 하는 의지력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이게 뇌에서는 어떤 역할이냐? 뇌에서 의지력의 핵심 부위는 나왔죠. 또 중심 나왔어요. 어디야? 전두엽 쪽이랍니다. 뇌의 전두엽 쪽. 만약에 이 전두엽이 망가지면 흔히 의지 박약증이 나타난답니다. 의지가 박약하다는 거죠. 자, 몸에서 영양소나 물이 만약 결핍되면 그것을 찾아 먹으려는 생리적 욕구가 시상하부에 의해 촉발되고요. 대뇌 변연계에 매개되는데, 그죠? 이게 이제 매개라는 말이 이제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대뇌 변연계에서. 자, 시상하부처럼 동기 유발의 핵심적인 부위는 방금 읽었던 전두엽과 연결이 돼 있답니다. 또한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지식은 측두엽, 그죠? 여기 나오죠? 이런 거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것은, 그죠? 충족시킬지에 대한 지식은 측두엽, 두정엽의 다중 양상감각 연상구역이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전두엽과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엽이 그만큼 중요하네. 사람의 어떠한 그 의지력과 관련돼서, 그죠? 결국 온갖 욕구에 관련된 신체 내부의 정보는 전두엽에서 이러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지식과 결국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 뇌 속에서 욕구와 지식이 융합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 다시 한번 체크. 여기 온갖 욕구와 관련된 정보는 욕구와 지식이 융합되는 곳 어디? 다시 한번 전두엽이라고 하는 거, 그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생리적 욕구와 달리 장기 목표를 이루려는 욕구는 복잡한 행동을 요구한답니다. 이런 종류의 욕구를 충족시킬 행동에 관한 지식의 융합, 여기 앞에서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융합이 되는 게 전두엽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어쨌든 이 전두엽은 목표 지향적 행동을 찾아 나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여기 나오는 이제 전두엽이 장기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측두엽과 두정엽, 아까 이거 읽었죠? 두정엽의 다중양상 감각 연상 구역, 여기 아까 있죠? 여기로부터 얻어 당장에는, 그죠? 당장에는 쾌감을 가져다 주지는 않더라도요, 장기적 보상이 있는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결국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러니까 의지력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야? 어떠한 과제를 금방 수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금방 수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지력이 생길 필요가 없죠. 왜? 아니, 어떤 과제에 대해서 금방 이게 해결이 돼. 그럼 뭐가 의지력과는 상관이 없잖아. 근데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과제를 우리가 실행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 그리고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아.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인간의 어떠한 의지력을, 그죠? 의지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 과제를 수행해내려고 하잖아. 사실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도 뭐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단기간에 과제를 끝내는 것과 좀 장기적인 그런 과제. 그러면 이 인간이 의지력이 발현된다는 건 당연히 단기로 끝나는 과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행해 나가야 되는 어떠한 그 과제들, 이런 것들의 어떠한 그런 내용들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두엽은 시상하부에서 촉발되는 생리적 욕구를 따르는 행동을, 그죠? 생리적 욕구도 있대요. 그죠? 여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생리적 욕구를 억제하면서 생리적 욕구 충족과는 무관한,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게 이거였죠. 뭔가 어떠한 과제에 있어 우리가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장기적인 목표와 플랜을 수립하고 그거를 실현해 나가는, 그죠? 이때 인간의 어떠한 의지력이 발현된다는 점에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지적 행동을 촉구하도록 만드는 게 어디야? 뇌의 어디야? 전두엽이라는 거죠. 요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구체적 성과로 나타나기 전까지 전두엽은요, 외적인 보상이 없을 때도 안에 내적 동기에 추동되어 지속적 활동을 그래도 끊임없이 전두엽은 이어나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우리 뇌에는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다? 의지력을, 우리 오늘, 그죠? 우리 지문의 핵심이었던 의지력을 유발시키는, 그죠? 전두엽은 의지력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여러분들의 포인트는요, 선생님은 좀 요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 지문은 뭐야?
창의성, 인간이 이제 뇌 속에서 발현되는 창의성은, 그죠? 창의성은, 뇌에 이제 어떤 작용에 영향을 또 미치는 어떠한,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죠?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이제 뭐니? 첫 번째는 이 지문의 포인트는 이 지문의 아까 창의성, 그죠? 창의성과 관련되는 어떠한 그 실험 중에 그 마중물 효과 있었죠. 마중물 효과.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실 필요성이 있다. 마중물 효과에 대해서. 요거는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요게 만약에 우리 이번 그 시험 지문에 나온다면은 이제 그 마중물 효과에 대한 어떠한 좀 구체적인 내용이 객관식으로, 선생님 생각에 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마중물 효과에 대한 이제 실험을 했잖아, 실험. 그죠?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죠. 직접 마중물 효과와 간접 마중물 효과,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핵심, 직접 마중물 효과는 이제 어떤 거였니? 마중물 단어와 표적 단어가 의미가 가까울 때 키를 빨리 눌러라는 거죠. 그죠? 결국 이 직접 마중물 효과를 통해서 그 L-도파, 이거 물질 두 개 있었잖아. 그죠? L-도파의 어떠한 투여, L-도파의 이 물질을 투여하면서 그 반응 시간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그죠? 이제 얻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간접 마중물 효과는 뭐였니? 마중물의 단어와 표적 단어의 의미가 좀 멀 때, 좀 자주, 또는 더디게 키를 눌렀다라고 하는 그 실험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여기서도 그 L-도파 투여, 그죠? L-도파의 어떤 이제 투여를 하면서 여기서 반응 시간은, 간접 마중물 효과의 반응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니? 길어지게 되는 거죠. 길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요런 어떠한 내용들, 마중물 효과 실험을 통한 특징 두 가지를 머릿속에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는 그 인간이 아까 얘기했지만 창의성을 발현해내는 중요한 뇌 중에 어느 뇌 쪽이었어요? 바로 이거 기억해야죠. 전두엽. 그죠? 요 전두엽. 그죠? 여기가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지문에서 나타난 그 전두엽의 어떠한 그 구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전두엽이라는 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존재한다고 볼 때, 여기서 이제 전두엽 안에는 두 가지 정보가 있죠. 바로 뭐야? 첫 번째,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한 어떠한 정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욕구와 관련된, 그죠? 욕구와 관련된 그 어떠한 신체 정보. 그죠? 뭐 요렇게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되는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전두엽과 맞은편에 있는 또 다른 뇌가 있었잖아. 뭐 있어요? 측두엽. 기억나죠? 그 다음 여기하고 뭐 있니? 두정엽. 그죠? 여기. 그럼 여기는 결국 뭐니? 여기는요, 어떤 구역이 있다 했어요? 다중, 양상. 그 다음 감각. 그죠? 연상 구역. 뭐 요런 구역이 여기 안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전두엽에서 욕구 충족이 발현이 될 때 이게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욕구 충족에 당연히 뭘 미쳐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욕구 관련 신체 정보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였죠. 그죠? 요 욕구 관련의 신체 정보 요거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야? 생리적인, 그죠? 네.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어떠한 그 발현, 행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좀 장기 목표. 그죠? 장기 목표 충족을 위한 어떠한 행동. 여기서 이 두 가지 충족 행동이 나타난다고 했고요. 이때 그렇다면 뇌에서 발현되는 창의성은 두 가지 충족 중에 바로 어디였냐? 여기였다는 거죠. 장기 목표 충족. 그리고 이 욕구 관련 신체 정보는 또 뭐야? 여기 대뇌 변연계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대뇌 변연계와 그 다음에 어디? 시상 하부. 그죠? 예, 요렇게. 그죠? 요것과 요게. 그러니까 대뇌 변연계와 이제 뭐니? 대뇌 변연계와 시상 하부가 요거 2번 욕구 관련 신체 정보에 요렇게 또 그죠?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뭐 개략적으로 우리가 이 지문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내용을 좀 요약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하나 더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과학기술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원리하고 과정을 이제 중심 문장 체크하고 이제 이해를 해 나가는 과정에 서술식으로 된 문장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면 선생님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이나 좀 이렇게 그죠? 좀 간략간략하게 좀 메모를 하면서 독해를 해 놓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 여러분들 수능 시험 보실 때 있죠? 그죠? 독서 지문, 특히 다 과학기술 지문 분석할 때 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읽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 지문의 이해, 독해력을 올리는데 좀 가장 또 중요한 또 역할 중에 하나니까요. 이런 것들 선생님 좀 참고하시고요. 좀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님처럼 이렇게 좀 도식화 좀 시켜서 최대한 그 지문을 이해하려는 노력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시 한번 강조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과학기술 3번 지문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요 186쪽에 과학기술 이제 5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맞죠? 186쪽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오리지널 기술 지문이네요. 우리 앞에는 이제 창의성이 뇌에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창의성이 나오려면 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요거 이제 오리지널 기술학 지문으로서요. 또 기술학 분야에서 가장 우리 또 기술 지문에서 많이 출제되어 온 제재. 오늘 하는 게 바로 요 제재가 되는데 바로 네트워크 통신 분야와 관련된 기술학 지문이 되겠습니다. 거의 뭐 선생님이 지금 또 생각하는 게 거의 매년 모의고사, 특히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에 기술 지문 거의 네트워크 통신과 관련된 기술 지문이 거의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1학년 모의고사도 그렇고 뭐 2학년 모의고사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이 좀 치르고 있는 3학년 모의고사도 그렇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만큼 출제 비중이 높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지문 역시 요번 우리 내신 시험 지문에 그죠?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요. 자, 이 지문은요. 인터넷, 컴퓨터로 이제 인터넷 네트워크 통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OSI 참조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개념과 이 모델의 어떠한 그 원리를 설명한 기술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지문에 나오지만 총 7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통신 과정의 모델이 됩니다. 7개의 계층.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이 모델은 총 7개 계층 중에 그 맨 밑에 3개의 계층은 네트워크 정보의 전송 기능을 담당하고요. 위에 7개 계층이잖아. 말 그대로 층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위에 4개의 계층은 그죠? 컴퓨터 내부에서 이게 이제 수행이 된다라는 어떠한 그런 내용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세부 정보. 그죠? 뭐 중심 문장을 잘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7개의 계층은 여기 밑에 세 번째 문단에서 그림이 나올 그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단부터 이 OSI 이 모델이 그 뭐냐? 이게 그 컴퓨터 간 네트워크 통신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그 네트워크라는 뭐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네트워크는요, 그렇죠. 컴퓨터 등의 수많은 장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장비들은 서로 뭘 주고받을 수 있대? 가장 중요한 거죠. 네트워크라는 게 뭐야? 네트워크 통신이라는 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신뢰성이 있고 원활한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합의된 통신 규약인 뭐를 사용한대요? 여러분들 아마 요 단어는 좀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프로토콜이라는 말. 뭐 주소 같은데, 뭐 인터넷 주소 같은데, 뭐 프로토콜 뭐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럼 이제 뜻이 여기 나와요. 바로 여기 보시면 돼요. 프로토콜이란 말은 뭐래요? 아, 장비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통신 방법에 대한 규약, 약속이라는 거죠.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필요한 약속. 다시 한번 요게 뜻이 뭐라고? 프로토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래. 중요한 요소니까 이런 것들 다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우리 지문에다, 그죠? 근데 이 초기의 프로토콜은요, 특정 업체가 자기네 회사 장비들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었대요. 만약 한 조직체 내에 서로 다른 컴퓨터 시스템이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그렇죠.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면 프로토콜 간 통신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각기 다른 프로토콜을 변환해 연결해주는 뭐? 게이트웨이가 게이트웨이가 통로라는 말이 통로. 이게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뭔 얘기하려고 그래? 현존하는 모든 프로토콜에 대해 이러한 게이트웨이를 개발하는 것은 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기술적으로도 어렵답니다. 이런 거 체크를 딱 해놔야 되겠죠. 이에 따라 이것도 결론으로 할 선생님이, 그죠? 모든 컴퓨터 제작사 및 통신장비 업체들 간 프로토콜의 호환이라는 거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죠. 이런 호환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됐고요. 다양한 네트워크에 상호 연결되어 있는 개방형 컴퓨터 통신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프로토콜의 표준화. 여기 나오네, 이제. 여기 나오네. 표준 프로토콜인 뭐?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OSI 이거네요. 그죠? OSI 뭐? 첨조 모델. 이게 중심 포인트가 되겠죠. 이게 지시됐다는 거죠. 결국 OSI 이 첨조 모델이라는 게 왜 나온 거야? 그죠? 프로토콜 간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거. 그죠? 높이기 위한 어떠한 기술. 그죠? 그 중에 하나인 이제 표준 프로토콜 OSI 첨조 모델. 이게 만들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네요. 맞아? 그러면 결국 첫 번째 문단은 뭐니? 첫 번째 문단은 이 OSI 첨조 모델. 이 왜 나왔냐? 등장 배경에 대한 서술. 이렇게 첫 번째 문단. 결국 네트워크 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프로토콜. 이거를 뭔가 표준화시키는 하나의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등장했구나. OSI 첨조 모델이 등장했구나.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문단에 디테일한 설명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죠? 그죠? 선생님이 아까 세 번째 문단에 이 7개 계층이 있는데 두 번째 문단이네. 그지? 선생님 다시 정정할게요. 두 번째 문단에 이 OS 첨조 모델의 7개 계층에 대한 설명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그래서 OSI 첨조 모델은 네트워크 간의 호환 가능한 프로토콜을 만드는 첨조 모델이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능들을 모아 그룹화한 계층. 계층으로 구성된다.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이 모델에서는 그림 보여요? 몇 개요? 7개죠? 밑에서부터 7개. 그래서 이 첨조 모델은 자 7개 계층 체크해놔야겠고요.
각 계층마다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나의 네트워크 통신을 완성하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네트워크는요, 사용 목적에 따라 7개가 아닌 각 단계, 이 계층이 단계가 다 나눠져 있나 봐. 그러니까 일부 단계만으로도 원하는 통신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통신 절차를 꼭 7개의 계층으로 다 나눌 필요는 없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OSI 첨조 모델의 계층이 거의 대부분 1대1 대응이랍니다. 직접 1대1 대응이라는 거.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많지가 않고요. 많은 프로토콜은 OSI 첨조 모델의 일부 계층들에 걸친 기능을 제공한답니다. 그 중에 제일 밑에,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중 가장 밑에 하위 계층인 여기 물리, 데이터 링크, 그 다음에 네트워크, 요 계층, 3개 계층 있죠? 요거는 중요하네. 정보를 전송하는 일종의 네트워크 지원. 전송할 때 필요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기능이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가 공간을 이동하는데 관련된 기능도 수행하는 거. 요런 거에 딱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3번 하위 3개 계층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번엔 상위 3개 계층인 여기 세션, 표현, 응용. 요 상위 계층 있죠? 요 상위 계층. 상위 3계층 얘네는요. 어떤 역할이래? 중요하네. 정보를 처리해 사용자를 지원하는 기능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나왔잖아. 얘 전송. 얘는 뭐야? 전송 계층은 상위 계층과 밑에 하위 계층을 연결하는, 그죠? 이 전송 계층은 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을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때 계층 4부터 7까지 상위 4개 계층 가면 여기 4개 있죠. 요 4개. 요 4개, 여기 4개. 요 4개는 이제 어디서 수행한대요? 어디서? 컴퓨터죠. 컴퓨터 내부에서 수행을 담당하게 된다라는 이 중요한 내용. 여기까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고 보니까 두 번째 분단이 우리한테 굉장히 정보를 많이 주고 있는, 그죠? 세부 정보, 중심 정보를 많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중심 문단이라고 하는 거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결국 두 번째 문단은 이 OSI, 그죠? OSI 첨조 모델의 계층에 관한 내용이죠. 계층은 뭐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7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징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단은 각각의 계층의 특징들 나옵니다. 또 중요하겠네, 그죠? 자, 첫 번째 계층, 물리 계층이라고 해? 물리 계층이요. 자, 이 물리 계층에서는 뭐래요? 물리 계층은요. 이런 거 이제 체크해야 되겠죠. 물리 계층은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 송수신되는 물리적 신호의 전송 규칙을 조정. 그 다음에 신호를 그러니까 앞에 거 몰라도 되고요. 여러분들 독해하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무슨 네트워크 케이블에 무슨 물리적 신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이것도 이미 독해 방법이라 했죠. 결국 계층 1인 물리 계층은 이것만 기억하라고요. 받아오는 신호를 송수신하는 역할, 요것만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 정보를 송수신할 경우 디지털 데이터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장비인 DSU 이걸 거쳐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때 디지털 데이터를 다시 뭐로 바꿔?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부호화 과정을 라인 코딩 뭐 이런 거에 딱 체크되는 거죠. 결국 물리 계층에서는 결국 뭐니? 데이터를 뭐로 변환한다? 전기적 신호로 변환. 이게 중요하네. 포인트는 여기네, 얘들아.
얘들아, 포인트는 여기였습니다. 여기였습니다. 물리계측의 역할이죠. 물리계측의 역할. 맞아? 그리고 이러한 어떤 부호화 과정, 라인 코딩이라고 하면서, 그죠? 결국 라인 코딩의 방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종류 나오네. 그 종류, 뭐 있다 그래? 뭐 있니? NRZ 방식. 이건 뭐래요? 여기 방식에서는 비트 값의 부호를 위해 플러스 전압과 마이너스 전압을 활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 NRZ 방식에는 비트 값 1은, 이거 좀 중요한, 이런 게 중심 정보죠. 이 방식에서 비트 값 1은 플러스 전압, 비트 값 0은 마이너스 전압으로 나타내는 방식인 NRZL. 그 다음에 비트 값 1은 전압의 변화로, 비트 값 0은 전압의 무 변화로 나타내는 NRZ-M. 비트 값 1은 전압의 무 변화로, 비트 값 0은 전압의 변화로 나타내는 NRZ-S. 각각의 방식들 딱 체크해 줘야겠죠?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NRZ 방식 중에도 3개 나왔어요. 3개. 요거 NRZ-L, NRZ-M, 그 다음에 S 마지막. 요 3가지의 특징 딱딱딱 표시해 놓고, 그죠? 자, 그럼 NRZ-L은 뭐야? 비트 값 1은 플러스 전압, 0은 마이너스 전압 딱 표시해 놔야겠고요. 그 다음에 요 M은 뭐래요? 비트 값 1은 전압의 변화, 전압의 무변화. 그 다음에 비트 값 1은 전압의 무변화, 비트 값 0은 전압의 변화. 반대네, 결국 이거는요. 맞죠? 딱 지금 정리해놓고 보니까 NRZ-M 값과 NRZ-S는 서로 뭐야? 반대잖아, 반대. 이렇게 딱 체크. 그죠? 이렇게 정리하셔야겠습니다. 그죠? 자, 결국 7개의 상위 계층 중에 이제 3번째 문단은 뭐야? 계층 1. 물리 계층이죠. 계층 1의 기능에 관한 그 기능. 계층 1의 기능은 요 3개. 됐어? 데이터를 전기적 신호로 바꾼다. 꼭 참고하시고요.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층 2 나오네. 자, 계층 2 볼게요. 자, 계층 2인 데이터 링크 계층은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물리 계층에서 전달되는, 밑에 계층 1의 물리 계층에서 전달되는 데이터 오류를 검사하고 복구하는 게, 그죠? 데이터 링크 계층. 요게 포인트죠? 요게 딱 포인트 찝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에? 시스템 간 전송 속도 차이에 의한 흐름을 제어할, 전송 속도 차이에 의한 흐름도 제어하는 역할 딱 표시해놔야겠죠? 요거. 자,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은요, 물리 계층에서 데이터가 전달돼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위로. 올라가면 단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에서 데이터들을 프레임의 단위로 묶어 전송한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도 나오죠. 수신 측 개별 장비들 각각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확인해 수신하도록 연결시켜주는 역할. 이게 2번째야. 그죠? 계층 2 데이터 링크 계층의 특징. 자, 이번엔 그 위에 계층 3인 네트워크 계층은 뭐래요? 여러 독립적인 네트워크 간 데이터 전달에 관련한 계층으로. 자, 여기서의 기능 여기 나오죠. 각기 다른 네트워크에 고유한 네트워크를 여기서 부여해주는 역할. 주소를 부여해주는 역할이네. 그리고 부여된 주소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간 올바른 데이터 전달 경로를 보장하. 역할 나왔죠? 네트워크 계층은 각기 전부 다른 네트워크의 각각의 주소를 보유해주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계층의 IP 주소 아니면 IP 주소, 이건 여러분 들어봤잖아. IP 주소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층 4인 무슨 계층이야? 전송 계층은요, 그 밑에 하위 계층에서 신뢰성이 없는 연결 서비스가 지닌 미비성, 신뢰성 없는 이러한 연결 서비스가 지닌 미비점 해소하기 위한 역할 수행. 뭐 이런 역할이래요. 가령
네트워크 신호를 전송하는 케이블이 만약에 끊어지거나 그 밑에 계층 3의 그 주소 입력 그 주소 주는 곳이 여기였잖아. 네트워크 계층. 여기에서 만약에 잘못된 주소가 입력됐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 데이터가 수신 측 장치에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으면 전송 계층은 재전송을 지시하거나 상위 계층에 이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아까 분명 두 번째 문단인가 그랬죠. 계층 4 전송 계층은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상위 계층에서 뭔가 오류가 있는 이런 어떠한 개념들을 어디에다 알려주는 상위 계층에 통보함으로써 그래서 상위 계층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용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역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야? 네 번째 문단은 계층 2, 3, 4의 어떠한 전체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이죠. 딱딱딱 체크해 놓고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맞아?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이제 5번 나오겠죠, 뭐, 그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뭐야? 계층 5 이상, 상위 계층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 기능은,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는 기능들이랍니다. 세션 계층은 통신하는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정하고 유지하며 데이터를 동기화하는데 가령 세션 계층에서는 한 시스템이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파일이 전송되는 중간에 뭔가 확답을 받는데 확인 응답을 받아서 해당 위치에 여기 나오네. 특정 표지를 삽입하는 삽입이라는 게 껴 넣는다는 거죠. 삽입하는 작업을 한대요. 이때 특정 표지는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뭐 이게 개념, 이게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항상 설명을 하니까 여기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특정 표지는 뭐래요? 통신하는 시스템 간에 데이터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논리적 작업 단위의 기준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더 중요하네. 그죠? 여러분들 딱 봐도 그죠? 여기가 중요하네. 만약에 파일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전체 파일을 다시 전송할 필요 없이 각각의 삽입되어 있는 특정 표지를 기준으로 즉 오류가 발생한 부분 근처의 데이터부터 빠르게 재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역할이 있는 거야. 특정 표지라는 게. 그러니까 특정 표지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특정 표지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 여기에 딱 표시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표현 계층이란 말 나오죠? 표현 계층은요. 표현 계층은 뭐래요? 데이터의 표현 방법이 다른 경우에 여기 나오죠. 데이터를 공통의 형식으로 변환해 일관된 방식으로 각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압축. 데이터를 이해하는 건 압축, 암호화 등을 수행하는 역할. 이게 어느 계층? 표현 계층에서 해야 될 역할. 이해돼요? 그리고 이걸요.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글 쓰니까 우편물에 비유했네. 그지? 자, 우편물에 비유해 보면 나라별 언어가 다른 경우 그죠? 그죠? 나라별로 당연히 언어가 다르니까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거나 그죠? 이동의 효율성을 위해 압축을 통해 부피를 작게 하는 포장을 한다던가 남이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봉인하는 등의 예를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 위에 마지막 7번째 응용계층이죠. 응용계층은 사용 주체인 사람 또는 특정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에 접근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 뭐 이런 거에 딱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죠. 마지막 응용계층의 역할이네. 결국 이 계층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전자우편 이메일 그 다음에 파일 공유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요 응용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 문단은 이번에 그 7개 계층 중에 계층 5
이상의 어떤 그 계층에 해당하는 것들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5, 6, 7의 기능.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이 5, 6, 7 계층은 경우에 따라 없을 수도 있는 기능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선택의 어떠한 역할이라는 거죠. 이게 선택.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에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실제로 OSI 첨조 모델을 그대로 모두 따르는 프로토콜은 많지 않답니다. 뭐 이런 거 하나 특이사항이네, 그죠? 이 모델을 모두 따르는 프로토콜은 많지 않대요. 하지만 이 모델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호환성, 그죠? 이게 가장 중요했잖아. 호환성을 높여주는 거. 데이터 통신 과정의 효율성 증대. 한편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프로토콜의 역할 구조, 네트워크 동작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라고 해서 마지막 문단은 그죠? OSI 첨조 모델이 갖고 있는 의의에 관한 설명이죠.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 크게 또 이 지문 역시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좀 뭐 그림으로써 아니면 좀 도식화시켜서 이 OSI 첨조 모델을 좀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죠? 뭐 이런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OSI 첨조 모델.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이 느낌에 요게 요거 우리 지문에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내신 시험 지문에. 그러면 이제 잘 정리해 놓으면 바로 이 지문 나왔을 때 곧바로 여러분들, 그죠? 가뜩이나 여러분들 내신 시험은 시험 시간도 50분밖에 안 되잖아요. 부족한데 빨리빨리 여러분들 지문 확인하고 문제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선생님 요 영상을 통해서 딱 정리해 놓은 거 가지고 문제 바로 이어 풀면은, 그죠? 시간도 세이브가 되고, 그죠? 좀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OSI 첨조 모델은 크게 몇 개 계층이라 했어요? 몇 개 계층이라 했어요? OSI 첨조 모델은 총 7개 계층이라 했어요. 7개, 그죠? 그럼 7개를 크게 또 3가지 계층씩 그죠? 나누고, 그 중간에가 뭐야? 4번 계층이, 중간 계층이 전송 계층이었잖아. 4. 그죠? 뭐 요렇게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총 몇 개 계층이라 했어요? 이 모델은 7개 계층이라고 했죠? 그쵸? 자, 7개의 계층 중에서, 자,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이제 위에서부터 할게요. 위에서부터. 자, 상위 3개 계층 있죠? 그 5번, 6번, 7번 계층 있잖아. 그죠? 그 상위 3계층은 이제 뭐였니? 맨 위부터. 그죠? 응용. 맨 위부터 할게요. 그 다음 그 밑에 표현.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세션. 이 3개 계층이었죠. 맞니? 그럼 이 계층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우리 지문에서. 지문 거 있는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상위 3계층은 정보 처리. 제일 중요한 정보 처리 기능 있죠. 그리고 사용자를 지원한다라는 이 기능. 이해됩니까? 요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컴퓨터 내부에서 수행한다라고 하는 요 특징. 맞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 중간 계층. 이 중간 계층, 4번 계층이었죠? 이 중간 계층이 좀 중요했습니다. 이 중간 계층은 무슨 계층이었니? 전송 계층이죠, 전송 계층. 여기서는 이제 뭐야? 이 전송 계층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뭐였어요? 전송 계층에서는 그 상위 3계층과 그 다음에 하위 3계층을
서로 어떻게 이렇게 두 개의 계층을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 그쵸? 그리고 요거는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컴퓨터 내부에서 수행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위 세 개의 계층을 볼게요. 하위 세 개의 계층은 이제 나머지 뭐 있었니? 그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데이터 링크, 그죠? 데이터 링크. 맨 마지막이죠. 물리 계층. 이렇게 요 세 개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뭐니?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특징이 뭐였니? 여기서는 정보를 어떻게, 그죠? 데이터 정보를 보내준다는 거죠. 전송하는 어떠한 네트워크, 뭐죠? 예, 네트워크 지원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요 하위 세 계층은 컴퓨터 어디에서, 이게 중요했죠. 컴퓨터 어디에서? 외부에서. 그죠? 상위 세 계층이 컴퓨터 내부에 수행했다면 얘는, 상위 세 계층이 내부에서 수행했다면 얘는 외부에서 수행했다라고 하는 차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죠?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쉽게 이 지문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되셨죠? 네, 이렇게 좀 잘 정리하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번 회원요고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수능특강 독서책에 나오는 시험 범위 개략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죠? 기말고사도 이제 남았잖아요. 그죠? 7월 달에 여러분 보게 되는 그 기말고사도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좀 영상을 좀 활용해서 아마 이제 요 기말고사는 요 다음 또 독서 지문 시험 범위에 들어가겠죠. 그 범위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다가오는 기말고사도 이렇게 선생님이 좀 영상을 통해서 지문 분석하고요. 또 여러분께는 따로 내신 변형 문제 드리고 계속 선생님 영상 보시고 지문 분석 잘 해놓으시고 또 관련 내신 변형 문제 푸시고 요런 식으로 요번 시험, 그 다음에 다가오는 기말 시험 이렇게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간고사 잘 치르시고요. 선생님하고는 이제 다시 또 수능 공부를 그죠? 네, 수능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특강 시간에 다시 만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